30페이지에 작용반작용 이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용반작용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뭐예요? 작용반작용이 뭐였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어떻다?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을 동시에 준다라는 거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서로 준다. 그래서 먼저 준 힘 작용, 나중에 생기는 힘 반작용이 아니라 동시에 생기는 힘이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작용과 반작용은 동시에 발생해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A가 B한테 힘을 주면 B도 동시에 A한테 힘을 주는데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거.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뉴턴 운동 3법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1법칙이 뭐였지? 관성 법칙이에요. 좋아요. 관성 법칙은 R자임이 0이면 운동 상태, 운동량이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2번이 가속도 법칙, F는 A입니다. F는 MA입니다. 가속도 법칙 A는 M분의 F 요 형태를 조금 더 편하게 풀어 쓴 게 F는 MA가 됩니다. 그래서 R자임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이제 F는 MA의 의미고요. 세 번째 법칙이 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동시에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 이런 관계를 우리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은 크기가 같고요, 반드시. 그다음 방향은 반대고 서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은 작용선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같은 직선 안에 존재한다. 아래에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 대상, 힘을 받는 대상이 이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아래 보면 요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 왼쪽을 A라고 하면 A가 받는 힘은 누가 준 거야? B가 준 거예요. 근데 A한테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받는 힘은 누가 준 거예요? A가 준 건데 B한테 작용하죠. 이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 물체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작용선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한 직선 위에 놓인다는 거야. 동일한 직선 위에 이게 놓인다는 거예요. 같은 작용선, 이 힘의 작용점이 있고 작용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연장한 직선은 같은 선 안에 놓이게 돼요. 같은 직선 안에.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져서 힘을 서로 주는 경우가 없다. 얘가 나한테, A가 B한테, B가 A한테 힘을 주면 서로 같은 작용선, 같은 선에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선 안에서 당기거나 요 선 안에서 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제 그 두 힘, 서로 주고받는 두 힘이 어긋나는 건 불가능해요. 한 선 안에 존재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고 그 다음에 두 힘의 평형 관계도 마찬가지로 요 두 힘이 이렇게 이렇게 선 안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작용 반작용에서 얘기할 때 같은 작용선 상에서 요 두 힘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직선 안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고 작용점은 서로 반대편에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합니다. 힘의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예시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로켓이 위로 발사될 때 밑에 있는 그 연료들은 사실 아래로 이렇게 반대 방향,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얘를 바닥을 이렇게 살짝 바닥을 밀면 이렇게 좀 많이 점프 못하죠. 근데 바닥을 좀 세게 밀게 되면
더 많이 점프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살짝 밀어서 많이 점프하는 건 불가능하고 얘를 세게 밀면 많이 점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내가 바닥을 세게 밀면 바닥도 나를 세게 밀게 되고 내가 바닥을 약하게 밀면 바닥도 나를 약하게 미는 거라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를 민다, 그다음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도 작용 반작용의 예시인데 뭐 읽어만 보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라 넘어갈게.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밑에 나와 있는 두 힘의 평형인데 일단 공통점은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고 힘의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 물체에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A가 B한테 준 힘과 B가 A한테 준 힘은 어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이 이 힘 이름에다가 이게 두 문자를 붙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붙는 문자가 뭐예요? 얘가 주어야. A가 B, 목적어, B한테 주는 힘 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는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A가 B한테 주는 힘이랑 작용 반작용은 B가 A한테 주는 힘이지. 그치? 주어랑 목적어 자리 바꾸는 게 작용 반작용인데 근데 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해야 돼서 작용점이 한 물체 무슨 말이냐? 목적어가 한 힘이랑 한 물체라는 거야. 가령 A가 C한테 주는 힘이랑 B가 C한테 주는 힘, 이 목적어가 지금 같은 상황이 두 힘의 평형 상황이라 보면 되고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다?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0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자리 바꾸는 형태가 작용 반작용이야. A가 B한테 주는 힘이 있으면 B가 A한테 주는 힘이 작용 반작용인데 두 힘의 평형은 A가 C한테 주는 힘과 또 다른 B가 C한테 주는 힘,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0이 되는 경우를 우리 두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작용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야 돼. 근데 두 힘의 평형은 주어가 아마 다를 거고 목적어가 같을 거예요.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밑에 보면 이제 운동량. 이것은 뭐냐?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양인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대충 비슷한 말을 한 게 운동 상태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우리 어떨 때 관성법칙, 알짜이 명일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운동 상태를 량으로, 숫자로 나타낸 게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그래서 운동량 P, 기호를 P로 나타내죠.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요. 질량은 방향이 있나요? 가 없기 때문에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죠.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 뭐 아래, 위 다 어느 방향으로든 내가 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질량은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은 속도처럼 속도와 똑같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질량은 방향이 없고 속도랑 같은 방향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을 어떻게 나타내냐? 질량의 속도를 그냥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그냥 미터 퍼 세컨드 속도 그냥 이렇게 쿨하게 곱한 단위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부르고 이거랑 똑같은 단위가 뭐가 있을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힘 뉴턴 단위에다가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초를 곱하게 되면 그럼 이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단위가 같게 됩니다. 왜 그러냐? 뉴턴이라는 단위 자체가 어때요? F는 MA에서 힘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뭘 곱할 거야? 걸린 시간 초를 한번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분모와 분자의 초가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되는 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똑같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뉴턴 초는 완전히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따라 더 편한 쪽으로 쓰시면 되고요. 단위가 똑같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뭐 서로 왔다 갔다 전환될 수 있는 양, 뭐 변화량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거라서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변화량은 델타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다. 델타 P 이렇게 표현하겠죠? 델타 P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다. P 뭐 프라임 빼기 P0 뭐 이렇게 할까? P 프라임 빼기 P 이렇게 할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무조건. 그래서 운동량이 변화한 정도고 이때 운동량은 언제 변화하냐? 밑에 알짜임이 가해지죠. 알짜임에 따른 운동량 변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써보면 이제 뭐 델타 P가 뭐 M 곱하기 V의 변화량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질량이 변하지 않을 거잖아. 질량은 안 변하잖아. 나중에 상대성 이론 가면 질량도 변해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나중이니까 패스하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번 믿어보면 M 곱하기 델타 V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7 곱하기 8이라는 거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하냐면 뭐 7 곱하기 9로 바뀌었다 쳐보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화량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냥 7은 안 변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7 곱하기 9 빼기 8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7은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할 때 속도는 변할 건데 질량은 안 변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질량은 안 변해. 7 곱하기 8에서 7 곱하기 9로 바뀔 때 7은 안 변하잖아요. 그냥 7로 묶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질량은 안 변할 거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델타 V로 묶어도 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건 약간 이런 예시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걸 써놓을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설명만 한 거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질량에다 속도 변화량 곱한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지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M 곱하기 델타 V에다가 요거는 요런 상태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게 되면 안 바뀌잖아요. 요 값이 어떻게 된다 이게? M 곱하기 자 델타 T분의 델타 A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예요? A가 되고 여기다 뭘 곱한 거야? 델타 T를 곱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이 R자임 F 곱하기 델타 T가 된다.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자임에다가 R자임을 받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관계인데 그래서 R자임이라는 게 R자임은 델타 T분의 델타 P 시간의 변화량분의 운동량 변화량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 역순으로 계산을 했는데 R자임 F는 M 곱하기 A잖아요. 그래서 A 가속도 정의상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죠? 그래서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사실 질량은 어차피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델타 V나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질량 곱하기 델타 V가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분모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래서 R자임은 걸린 시간 분의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면 그때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 시간의 변화 델타 T 분의 세로축 변화량 델타 P가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델타 T 분의 델타 P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냥 R자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R자임. 이게 불편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로축은 그대로 줘 시간. 근데 세로축이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에 뭘 나누면? 질량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지 그냥. 그치?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잖아요. 속도. 그래서 운동량 분의 뭐야? 질량. 아니지. 질량 분의 운동량. 그 다음에 시간. 요게 속도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 놓으면 요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가속도 A잖아요. 그치? 요 그래프에다가 세로축에 뭘 곱하는데 질량만 곱해 놓은 게 이거야. 그럼 기울기에 뭘 곱하면 돼? 질량만 곱하면 R자임이 되겠지. 기울기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R자임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랑 이 속도 시간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요. 뭐만 한 거야? 운동량에다가 질량으로만 나눠 놓으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가속도.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R자임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냥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 가속도에다가 뭐 곱한 거야? 질량 곱한 거예요. 되게 별거 없다. 그래서 우리 관계 알게 된 거 알짜 힘 곱하기 알짜 힘을 받은 시간하면 뭐가 나온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충격량이죠. I라고 부르는 충격량 I 요거는 임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안 중요해. I라는 기호로 충격량을 나타내는데 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고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인데 이때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시간초. 근데 이거랑 뭐랑 같았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어땠어요? 똑같았었다. 충격량이랑 운동량은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 단위가 똑같은 것들끼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따가 할 에너지와 일이 있잖아. 둘 다 줄이죠. 그래서 단위가 똑같은 애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런 변화량 같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 F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마지막 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충격량은 뭐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거 사실 조금 틀렸지만 어쨌든 좀 이어가 볼게.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 우리 시간은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어. 시간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방향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힘은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랑 뭐랑 같다? 충격량의 방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I는 F 델타 T, 뭐 I 아프다 뭐 이렇게 외우라고 지난번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 얼추 나지. I는 F 곱하기 델타 T, I 아프다 이렇게 외워주면 괜찮을 것 같다. 외우는 거야. 뭐 어떻게든 외우면 되지.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고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번 알짜임의 충격량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알짜임의 충격량. 알짜임을 구하고 그 알짜임 곱하기 알짜임을 받은 시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요게 델타 P가 돼요. 운동량 변화량. 두 번째 모든 충격량의 합. 힘이 사실 알고 보니까 여러 개에 가해졌어. 그럼 그 힘들이 다 충격량을 줬대. 모든 충격량의 합이 뭐가 된다? 요것도 운동량 변화량이 됩니다. 충돌을 가령 여러 번 하거나 힘을 여러 번 받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2번 충격량을 싹 다 합쳐가지고 그것들의 합으로 운동량 변화량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맞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모든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로 되진 않습니다. 알짜임일 때는 알짜임이 뭐였냐면 힘이 여러 개 가해질 때 하나의 힘이 가해진 거랑 똑같은 힘, 가령 무게중심 같은 느낌인 거야. 모든 원자들이 다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원자들의 무게를 한 점에서 작용하는 무게랑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게 무게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알짜임은 모든 힘을 다 합쳤을 때 하나로 만들어 놓은 힘이 알짜임이었고, 그래서 모든 충격량의 합이 사실 알짜임의 충격량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다. 그게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 다음에 왼쪽 한번 보시면 힘 시간 그래프의 충격량, 힘과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요 밑부분 넓이가 뭐가 돼요?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령 힘이 시간에 대해 일정할 때 요 세로 값이 힘이고 가로 값이 뭐예요? 델타 T가 돼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가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지. 넓이가 자동으로 뭐다?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령 이런 경우도 있지.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래도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요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그냥 뭐다? 그냥 충격량이다. 근데 힘이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F 평균 힘 곱하기 걸린 시간. 그래서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충격량이잖아요. 그죠? 그래프 밑부분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 아이 젠장 너무 쓰레기같이 그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대충 흐린 눈 해갖고 봐봐. 대충 봐봐. 자, 이 주황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주황색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랑 똑같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게끔 적당한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요 높이 값이 뭐가 된다? 요게 평균 힘이 돼요. 오케이? 요게 평균 힘. 요게 평균 힘이고 요게 걸린 시간.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바로 충격량인데 이 충격량을 간단하게 구하면 평균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충격량의 넓이, 뭐 이 곡선인데 이 밑부분 넓이를 어떻게 구했다고 하면 이 넓이랑 똑같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게끔 하는 그 높이값, 그게 평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힘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건 통합과학 때 계속 나오는데 F 평균은 델타 T분의 충격량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 힘이 작아진다. 충돌 시간을 짧게 하면 평균 힘이 커진다. 뭐 그런 거를 통합과학 때 했었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평균 힘은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그냥 충격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랑 이 넓이랑 직사각형 넓이랑 같게 되는 높이값, 힘의 값이 평균 힘이 된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하다.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과 충격량,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운동량 충격량이랑 작용 반작용을 어거지로 연결시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어떨까? 같다. 내가 칠판을 1, 2, 3초를 힘을 주고 있으면 칠판도 나한테 몇 초? 3초를 힘 준 거예요. 그죠? 요게 다를 수가 없지. 요게 다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가 만약에 B한테 힘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뭐도 있어요? B도 A한테 힘을 주는데 그 두 힘은 어때? 크기가 같고 방향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볼게.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은 어때?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가 B한테 준 힘, 그러니까 누가 받은 힘이야? B가 받은 힘 곱하기 걸린 시간. 누가 받은 충격량이야? B가 받은 충격량. 그 다음에 B가 A한테 준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A가 받은 충격량이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 0이 된다. 충격량의 합은 얼마예요? 다른 힘이 없었잖아. 얘가 알짜 힘이잖아. 서로 자기들끼리만 힘을 주고받는다고 치면 이게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의 충격량 어떻게 돼요?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는 얼마다? 0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면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얼마다? 0이다.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 놓으면 A의 나중 운동량 더하기 B의 나중 운동량은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과 같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할 때 우리가 처음 했던 가정이 뭐냐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이 알짜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우리가 합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보존된다고 하죠. 뭐 화학 반응 이럴 때 뭐 질량 보존되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것처럼 충돌하기 전에 우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 합과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의 질량 합이 어때요? 당연히 같을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합이 바뀌지 않는다. 무슨 조건? 외부에서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이 수평면에서 충돌을 시킬 건데 수평면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경사면이잖아. 경사면에서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이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왜? 외부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평면은 어때? 외부힘 중력이 있지만 어떻게 돼? 바로 상쇄가 되지.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사면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알짜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이거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만 힘을 주고받으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아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알짜임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니까 운동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어야 된다. 관성법칙이죠 사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성립되냐? 이제 압축된 용수철을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운동량은 각각 얼마였어? 정지. 속도가 0이잖아. 0. B도 0이지. 그쵸? 그럼 분리되기 전에 0 더하기 0은 어차피 0 아닌가요? 운동량 합이 0이니까 분리된 후에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정지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빵 하고 출발하는 경우는 얘네들의 운동량 합이 어차피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 V1, V2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하나로 합쳐진다. 우리 한 덩어리로 합쳐진다고 하면 속도가 어때야 돼요? 속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속도가 동일하지 않으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요 텀블러가 있잖아요. 한 덩어리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분리되면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분리된 적이 없지. 그러면 속도가 똑같았어야 돼요. 속도가 달랐다면 어땠을까? 속도 달랐으면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됐겠지. 속도가 달랐으면 무조건 분리가 돼야 되죠. 친구랑 이렇게 나란히 걷는데 친구가 나보다 느려. 그럼 어떻게 돼? 친구가 뒤처지게. 아니면 친구가 나보다 빨라. 그럼 내가 뒤처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려면 속도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 합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이용 뭐 이런저런 거기서 운동량 보존이 이용된다. 이거는 뭐 패스할게요. 이 정도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 풀어볼 건데요. 32페이지에 103번 한번 풀어볼까? 책이 정지해 있다. 알짜임 얼마요? 알짜임 0이어야 돼. 그럼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그다음 책이 바닥을 누르는. 바닥이 책을 어때요? 서로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어 있지. 이거 뭐야? 작용 반작용. 이건 맞죠? 그다음 바닥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요 상황을 보면 이 책이 받고 있는 힘이, 자, 일단 중력이 있어요. 중력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손이 아래 방향으로 누르잖아요. F손. 그 다음 바닥은 어떻게? 바닥은 위쪽으로 받쳐주고 있지. 플러스 F 바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힘을 다 합친 거야. 그래서 위로 작용하는 플러스 F 바닥, 아래로 작용하는 mg, 아래로 방향 작용하는 F손이 있는데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F 바닥은 얼마다? F 바닥은 mg 더하기 손으로 누르는 힘. 그래서 얘는 틀렸죠. 기억니은 3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별건 없다. 다음 페이지에 쉬워. 이거 너무 쉬워서 107번 한번 풀어볼게. 자, 얘가 정지해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1번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아, 미안해. 기억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정지해 있는데 알짜임 0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P가 물체를 당기는 과 Q가 물체를 당기는, 이거 어때요? 주어랑 목적어가 반대인 상황이 아니죠. 작용 반작용이 아닙니다. 얘는 완전 틀렸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들 보면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뭐가 있냐? 위쪽으로 P가 당기는 힘, 뭐 FP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Q가 당기는 힘 마이너스 F가 있어요. 그럼 다 더하면 FP 위로 빼기 mg 아래로 빼기 F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FP 아니다 mg는 뭐랑 같냐? mg는 FP 빼기 F가 될 겁니다. FP 빼기 F. 그래서 이건 같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보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요식 세우면 바로 답이 나와. R자임은 0이다. 식 세우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거 너무 쉬우니까 패스. 112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입니다. 질량이 얼마나 있어요? 질량이 1kg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위에 똑같은 거 질량으로 나눠놓으면 어떻게 돼? 속도지, 그치? 1m/s 9m/s 몇 초? 4초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다는 거지. 그죠? 1번 0초부터 4초까지 우리 0초부터 4초까지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어때요? 가속도지 그치?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처음 속도 얼마야? 1 나중 속도 얼마죠? 9 평균 얼마야? 5m/s로 몇 초? 4초 갔으면 20m가 변이고 이때 속도 방향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제 직선 운동이라 친다면 얘는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랑 같겠죠. 1번 맞는 말이고 2번 가속도의 크기. 자 어땠어요? 시간이 4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8m/s만큼 빨라졌죠. 얘는 플러스 2m/s 제곱. 크기니까 절대값 2번 맞고 3번 0초부터 4초까지 R자임의 크기. 자 질량 얼마였어요? 1kg. 가속도 얼마였어요? 2m/s 제곱.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N이죠.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3번을 일단 3번 골라줘야 되겠고 틀린 거 4번 0초부터 4초까지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따지면 되죠. 얼마야? 나중 운동량 9N초 빼기 처음 운동량 1N초 얼마입니까? 8N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4번도 맞아. 그 다음에 속력 9m/s 맞죠? 운동량이 9kg/m/s니까 질량 1kg니까 그 다음에 6번 4초 이후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냐? R자임 얼마야? 얘 가속도 얼마야? 4초 이후에 가속도 0이죠. R자임 얼마야? 마찬가지로 0이겠죠.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없죠. R자임이 0이니까 6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15번 한번 풀어볼까? 115번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아보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잡아줘야겠죠? 방향이 반대면 부호 반대로. 그럼 벽이 힘을 준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벽이 혹시 잡아당겼을까? 아니죠. 벽은 밀쳤을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것 같다.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고 충돌 시간이 어때요? 서로 같지? 그럼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을 마이너스 2i라고 하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2배고 시간은 똑같다 했어. 그럼 충격량이 A가 크기가 2배일 거잖아요. A가 받은 충격량을 플러스 2i라고 하면 B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겠지. 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i였다. 미안. 서로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질량은 같다고는 안 했어. 그래서 얘는 처음에 A의 질량 뭐 MA라고 합시다. B의 질량 MB라고 하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2i인데 이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5MV를 빼주는 거. MA네요, 쏘리. 얘는 마이너스 6MAV 이렇게 되겠고요. B가 받은 충격량 마이너스 i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BV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3MBV가 돼서 마이너스 4MBV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A의 충격량은 뭐야? 마이너스 2i. B는 마이너스 i잖아. 그러면은 2배 하면 같네. 그래서 마이너스 6MAV는 뭐랑 같냐? 마이너스 8MBV랑 같다. 그래서 V는 똑같으니까 V 사라져 주면 MA는 3분의 4M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A의 질량은 B의 3분의 4배. 그다음 디귿.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A가 받은 충격량 얼마라고? 마이너스 2i. B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i. A가 B의 2배이다. 왜? 시간이 똑같죠? 그죠? 평균임은 A가 2배니까 충격량도 A가 2배여야 되겠죠?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 마이너스 2i의 절대값 B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 마이너스 i의 절대값 A가 2배 큰 게 맞아요. 기억니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거 이 방향이 반대면 부호는 꼭 다르게 해주기. 그 다음 충격량 어떻게 잘해? 여기서는 평균임 곱하기 시간으로 그냥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가 평균임이 2배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i라고 두고 B는 마이너스 i라고 둬도 되겠죠. 운동 방향 오른쪽에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충격량도 왼쪽이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질량은 같다는 단수 안 좋기 때문에 MA, MB 이렇게 잡았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충격량을 구했습니다. 그게 2배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7번 한번 풀어볼까요? A랑 B랑 충돌하면서 뭐 마찰, 뭐 외부 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뭐 플러스라고 하고 얘는 뭐 P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는 왼쪽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P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돌 전 3P 더하기 P 프라임은 충돌 후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2P. B 프라임 얼마예요? 마이너스 6P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마이너스 6P구나. 기억 A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나중 운동량 얼마야? 마이너스 P 처음 운동량 3P 그래서 마이너스 P에서 3P를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P가 되지. 기억 틀렸다. B 충돌 전 B의 속력은 충돌 전 B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6P였고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2P야. 뭐 질량이 뭐 MB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6V라고 해볼까? B는 마이너스 2P니까 질량이 MB라고 하면 마이너스 2V. 충돌 전에 마이너스 6V라고 했다면 충돌 후엔 마이너스 2V가 되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충돌 전이 후의 3배인 거 맞네.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임의 크기 우리 평균임 어떻게 따져요? 평균임은 시간분의 I 충격량 할 수 있겠지.
B의 충격량 얼마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B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6P 빼주면 이게 빼기 음수니까 덧셈이 되겠죠. 플러스 4P를 몇 초? 걸린 시간이 T초래. 델타 T래. 델타 T로 나눈 거예요. 요게 맞네요. 니은디그 답은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느낌 간단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동량 모전 법칙이 별로 안 어려울 거고 120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A는 처음에 운동량이 뭐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5mv0라고 하고 B는 처음 운동량 0이었죠? 그렇죠? 처음 운동량 합은 5mv0 더하기 0. 나중 운동량 합도 얼마여야 돼요? 5mv0여야 되고. 그래서 이때 뭐 나중 속력을 뭐 A의 속력을 V라고 할까요? 그러면 B가 A의 2분의 5배니까 2분의 5V가 될 거잖아. 얘는 A의 운동량 5mv, B의 운동량은 m 곱하기 2분의 5v. 얘는 2분의 15 mv가 됐습니다.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처음 운동량 5mv0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mm 사라지고 v는 3분의 2v0구나. 이렇게 환단이 가능하네. 충돌 후 A의 속력 V는 3분의 1V0였고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서로 자기들끼리 힘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힘의 크기는 어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평균 힘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크기는 작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힘을 이렇게 주고받는다 치면 A가 B한테 준 힘이 이렇다 치자고 그러면 B가 A한테 준 힘은 어때야 되냐면 이거랑 대칭이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 그래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크기가 작을 수 없고요.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 자 봐봐. 자 델타 P는 어때? 운동량 변화량은 같지. 그치? 근데 이때 질량 곱하기 델타 V잖아요. 자 질량 A가 커 B가 커? 질량 A가 크지. 속도 변화량은 A가 커 B가 커? 봐봐. 델타 P의 크기 어떻다고? 동일해요. 근데 질량은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은 누가 커야 돼? B가 더 커야 돼요. 자 여러분 기찻길에 사람이 서 있었어. 치워봐.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기차가 왔어요. 아쉽게도 쳤어. 못 멈췄어. 기차가 사람 치면 어떻게 돼? 사람은 날아가잖아요. 그치? 속도가 되게 많이 변화했지. 근데 기차는 어떨까? 그냥 가던 길 갈 거야. 그쵸? 기차는 속도 변화량이 어때요? 되게 작아요. 사람은 속도 변화량이 커요. 왜 그랬을까? 충격량이 똑같아. 그치? 질량이 작아서.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크긴 똑같아. 근데 질량이 작으면 속도가 많이 변화하는 거야. 질량이 크면 속도가 조금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니까 속도가 조금밖에 안 변화하겠고 사람은 질량이 매우 작았으니까 속도가 많이 변화하겠죠. 그래도 뭐는 같다?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 그러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량은 큰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 거야. 속도 변화가 작은 거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어떻다? 작다. A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면 좋은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7번 한번 풀어볼래? 127번.
A는 5m/s로 가고 있었고 B는 v/s로 각각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었다. 근데 거리가 3초 뒤에 처음엔 6m 간격이 났는데 근데 3초 뒤에는 간격이 없어졌다는 거잖아. 그쵸?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우리가 별 테크닉 없다고 치면 자 A는 3초 동안 얼마 갔어요? 5m/s로 몇 초? 3초. 15m 오른쪽으로 갔죠. B는 얼마큼 갔어? 3V만큼 갔다고. 그치? 근데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6m가 줄었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6m 덜 간 거 아니야? 얘는 9m만 갔겠네. 그래서 V는 3m/s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 어? 그렇잖아. A가 5m/s로 3초 가면 15m 가고 B는 3m/s로 3초 가야 9m를 가겠지. 그럼 간격이 6m에서 0m가 되겠지. 3초 만에. 근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 알아놓읍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자, 간격과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간격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냥 속도는 아니고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되게 중요한 개념. 간격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상대 속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요걸 뭐 공부 안 해본 상황에서 약간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 내가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 본. 우리가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왼쪽에가 본 오른쪽의 속도고 상대 속도니까 V5 오른쪽에 빼기 V 왼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야? 2초 동안 6m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V, B 빼기 VA였었죠. 어떻게 되는 거야? VB는 V, 그 다음 VA는 플러스 5를 뺀 거지. 마이너스 3m/s는 V 빼기 5m/s. 그래서 V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 아니야. 쏘리. 뭐냐? 3초구나. 2초구나. 2초. V는 5 빼기 3m/s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간격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오른쪽 진행을 플러스로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쪽 진행을 플러스로 두거든. 그래서 왼쪽에가 본 오른쪽의 상대 속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 왼 5. 얘는 이제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 속도가 플러스 2m/s가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2m/s 빠른 상황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128번을 이제 이따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7시 10분에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오케이.